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장 정신역동 이론에서요. 우리가 이제 지금 쪼개서 가고 있잖아요. 예, 프로이트 먼저 봤고요. 이번에는요. 2장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에릭슨하고요. 제가 아들러하고 이번 강의에서 같이 할게요. 예, 그래서 에릭슨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보시면 우리 교재가 계속 초반에는 학자의 생애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들 되게 흥미진진하지만 요거는 조금 짧게 가야 되죠. 54쪽에 보시면 에릭슨의 생애가 나와요. 근데 제가 에릭슨은 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릭슨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릭슨은 그 청소년기 정체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연구를 했고요. 에릭슨이 바로 인간의 그 자아 정체감에 대한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야 돼요. 왜 에릭슨은 그렇게 인간의 자아 정체감, 나는 누굴까에 관심이 깊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아 정체감과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 잠깐만 볼게요. 거기 보면 에릭슨의 생애가 좀 나오는데요. 에릭슨은 제가 그냥 좀 구두로 말하면 엄마가 어디에 여행을 갔을 때 어떤 한 남성하고 교제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혼 전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가 미혼모인 상태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에릭슨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후에 거기 나와 있듯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에릭슨은 죽을 때까지 생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에릭슨에게는 생애 청소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뭐 이럴 때 정말 큰 인생의 주 화두였습니다. 나는 누굴까? 왜냐하면 생부의 정치에 마치 이제 자기의 뿌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이제 또 어머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릭슨은 엄마가 재혼한 남성의 성을 따라서 에릭 함버거라는 성을 따랐지만 에릭슨은 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름이 에릭슨이냐면 그 성을 함버거라는 성을 따르지 않고 에릭슨은 그 고뇌의 끝에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는 나의 아들 son이다. 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에릭슨은 I am Eric 그 다음에 son of myself 해갖고 에릭슨 우리가 아들 할 때 son 붙이잖아요. 쓴 그걸 붙였어요. 그래서 에릭슨의 이름이 에릭슨이에요. 나는 나의 아들이다. 보면은 이게 되게 짧은 문장인데 되게 좀 마음이 아프고 또 묘하게 한 인간의 고뇌에서 자기가 자기를 찾아간 어떤 결정적인 선언문 같고 그래서 좀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요. 그래서 에릭슨의 인생 자체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탐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제 전생의 8단계를 말하기도 하고 했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이 에릭슨 인생 전체에 아주 중요한 화두였다라는 거죠. 그 정도 얘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알고 학자에 대한 조금 인간적 애정을 갖고 궁금함을 가지면 공부가 좀 더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나는 누굴까? 나는 뭘 할 때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인가? 라는 그런 방황을 할 때 기꺼이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야 이놈아 지금 네가 입시를 준비할 텐데 그러지 말고 충분히 나는 누굴까? 나는 뭘 할 때 행복할까? 그런 고민 안에서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안전망만 쳐주고 그런 고민에서 충분히 자기 답들을 찾아가게 유예해줘라. 그래가지고 뭐 심리사회적 유예기간 뭐 이런 표현도 만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에릭슨에 대한 어떤 조금 인간적인 관심을 좀 가지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5쪽에 에릭슨에 대한 심리사회 이론의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릭슨은요. 무엇보다도 그 이론 자체가 심리사회 이론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하고 달리 에릭슨은 사이코섹슈얼이 아니고 사이코소셜
예,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사회적 환경, 그런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성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은 그의 이론을 심리사회 이론이라는 소셜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55쪽에 보면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심리사회 이론은 인간의 발달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예, 그런 환경과의 상호작용 강조한 거죠. 그래서 심리사회적 이론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에릭슨은 이런 사회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는 가족을 넘어서 지역사회, 이웃을 넘어서 문화의 영향 이런 것까지 다 보고요. 뿐만 아니라 에릭슨은 프로이트하고 달리 에고, 예, 프로이트도 에고를 말했고 에릭슨도 에고를 말하는데 프로이트보다 에릭슨은 에고의 자율적 기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에릭슨의 이론을 자아의 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아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릭슨의 이론을 배우실 때 에릭슨의 이론이 심리 사회 이론이라는 거에 있어서 요 사회라는 의미, 에릭슨은 거기 보시면 55쪽에 에릭슨은 두 번째 문장의 중간 문화와 사회를 인성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보았다. 그래서 사회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 밑에 문장을 보면 에릭슨은 원초화보다 자아를 더 강조한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을 되게 중요시했다면 에릭슨은 인간의 자아가 자율적 성격 구조라고 보면서 이 기능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아 심리학이라고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성격의 자율적 구조를 강조했다라는 건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비교할 때 넣어 드릴게요. 그 정도 표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55쪽의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에서 제가 문화와 사회가 인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사회 이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자아의 자율적 구조를 강조했다. 그래서 자아 심리학이라고도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55쪽의 문장에서 끝부분을 보면 바로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건 아까 심리사회 이론의 사회자에서 설명이 됐고요. 프로이트는 성격 발달을 5단계로 말했는데요. 에릭슨은 전생의 발달 단계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8단계로 말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에릭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에릭슨도 1회 빼고 그 다음에 요번 23회 빼고는 기출이 꾸준히 요 바로 전 빼고는 되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부는 이게 수험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56쪽에 보시면 바로 프로이트와 에릭슨을 비교하는 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 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이트, 에릭슨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프로이트와 관련돼서 아들러와 융은 어느 시기에 이제 공식적인 결별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론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데요. 에릭슨은 그런 어떤 결별을 선언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프로이트의 5단계 발달 단계를 전생의 8단계로 얘기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 인간 행동의 기초를 볼 때 프로이트는 원초화, 이드와 무의식을 강조하고 인간 행동의 동기를 이드, 원초화에 두는 거죠. 그래서 성격 발달의 본능적 측면을 주로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트 볼 때 이드니 무의식이니 본능, 리비도니 이런 강조가 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에릭슨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행동의 기초는 자아, 의식이다 해서 에고를 아주 중요시해서 아까 무슨 심리학이라고도 한다고요? 자아 심리학이라고도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게요. 프로이트는요. 원초화에서 자아가 분화된다고 봤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 죄송해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하면 되게 귀에 칵칵 이렇게 해서 그 귀가 불편하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예,
원초화에서 분화된다고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에릭슨은 원초화에서 분화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너무 요거 시험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문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라서 그래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프로이트는요 어떻게 봤냐면요, 이드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 이드 원초화가 구강기 후기, 생후 뭐 한 1년 지나고 하면서 구강기 후기가 되면 우리가 보통 뭐 이유식 시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드에서 이드로만 내 원초화적 충동과 내 원초화적 욕망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조금씩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젖만 먹어도 어구어구 그러고, 똥을 싸도 아이고 황금변하고 막 다 잘했다고 어구어구 하다가 이제 엄마가 따뜻한 젖을 원하면 물려주고 막 그러던 엄마가 어느새 이유식이 들어오고 차가운 숟가락이 들어오고 낯선 음식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엄마가 그 엄마가 맞아? 하면서 어때요? 내 욕망대로만 살 수가 없는 어떤 뭔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걸 받아들여야 되네, 이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대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 여기서 뭐예요? 점차 에고가 어때요? 분화되어서 생긴다는 거예요. 구강기 후기부터. 예, 그래서 프로이트의 입장은 바로 이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건 이드뿐이고 여기서 에고가 분화되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바로 이유를 하는 구강기 후기에. 그런데 에릭슨은 그게 아니라 자아는 이드인 원초화에서 이렇게 분화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아의 독립적 기능을 강조하고, 자아는 성격의 자율구조이고 인간 행동의 기초로 자아를 강조해요. 프로이트하고 다른 점이죠. 예,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의 기초로 원초와 이드를 강조한다면 에릭슨은 에고를 강조하는 거죠. 프로이트는 에고는 원초화로부터 분화된다고 봤지만 에릭슨은 그거 아니라 그 자체로 형성된다고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예, 글자만 읽으면 시험 문제 지문 파악이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시험이 되게 잘 인용하는 부분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성격 발달. 프로이트는 아동의 성격 발달에서 부모의 영향을 강조하고 초기 경험을 강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경험에서도 제가 특히 언제라 그랬죠? 바로 5세까지, 예, 남근기까지가 되게 강조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고, 인생 초기에 성격이 형성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에릭슨은 성격은 에고의 지배력, 그걸 뭐 에고 마스터리라고 그러는데, 에고의 지배력과 사회적 지지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아까 환경의 영향력, 심리 사회, 내 사회적 관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생의 발달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이 아주 중요하게 하는 거, 생각하는 건 인생 초기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격은 전생에 걸쳐서 발달하고 특히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바로 에릭슨의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알아보셔야 되고, 시험은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예.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영향에서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프로이트 얘기할 때 프로이트는 폐쇄적 인간관이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환경 발달을 추진력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폐쇄적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에릭슨은 개방체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달해서 문 열고 환경이 중요하고, 환경과 사회적 부모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발달의 요소라고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 차이고요. 인간관은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 인간관으로 봤다면 에릭슨은 그거 아니에요. 인간 능동적이다. 인간은 변화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심리적 문제에 있어서도 프로이트는 인간의 그 초기 외상, 초기 트라우마가 뭐 정신병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뭐 직선적 원인론 이런 얘기들도 했잖아요. 근데요, 에릭슨은 초기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성장 이후에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변화 가능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뒤에 가면 융도 인간을 가변적 존재라 봤고, 에릭슨도 그렇습니다. 능동적 인간관 가졌고요. 기타 심리성적 갈등의 양상과 그 해결을 무의식적
작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프로이트 입장과 달리 에릭슨은 자아가 형성되는 심리 역사적 환경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특히 시험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이트의 이드, 에릭슨의 자아에 대한 강조, 특히 자아 강조에서 프로이트는 원초와에서 분화된다고 봤죠. 구강기 후기에. 그러나 에릭슨은 그렇지 않다. 자아 그 자체가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형성되는 자율적 구조다. 이런 걸 꼭 보셔야 되고, 성격 발달에서 프로이트는 유난히 남근기까지 인생 초기 5세까지를 강조했다면 에릭슨은 전생에 발달하고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프로이트는 수동적인 강간, 에릭슨은 능동적인 강간,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는 시험은 이제는 문제은행식 문제가 아니에요. 답만 딱 외우면 동일한 문제 나온다 아니거든요. 지문의 심도도 깊어지고요. 예,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에서 56쪽부 하단부터는요, 주요 개념이 나와요. 예. 에릭슨의 주요 개념으로는 56쪽부터 58쪽까지 바로 자아 정체감, 에고 아이덴티티 너무 중요하죠.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릭슨은 전생의 여정에서 되게 이게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 다음에 점성원리, 제가 1장을 할 때 에릭슨의 점성원리를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에릭슨은 전생의 발달 단계를 얘기했어요. 그냥 노년기까지 프로이트하고 달리. 근데 바로 이 전생의 발달 단계를 얘기할 때 에릭슨은 위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에릭슨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56쪽부터 58쪽까지 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교재에 동일하게 있는 것 중에 핵심 문장으로 자아 정체감은 뭐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개별성, 고유성이죠. 그 다음에 부분의 나가 아닌 전체 통합성, 그 다음에 지속성을 지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56쪽. 자아 정체감이란 총체적인 자기 지각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 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에고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을 시간적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의 노력과 현재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래는 또 달라지게끔 노력하고, 이런 어떤 연속선상에서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자아 정체감에는 동질성, 연속성, 그 다음에 동일성, 독특성,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개별성, 통합성, 지속성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57쪽으로 가시면 에릭슨은 그 정체감 발달 과정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긴 하지만 특히 청소년기 후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후기면 보통 고등학생에서 아니면 대학생 1, 2학년 뭐 이럴 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그 자기 진로에 대한 만족이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좀 방황하더라도요, 이게 부모가 보기에는 되게 불안하고 하지만요, 결국은 진로를 주체적으로 찾아야 그 자기 정체감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걸 우리는 청소년도 알아야 되지만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장의 맨 끝에 보시면 정체감 성취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들은 일정 기간 격렬한 결정 과정을 겪는다. 격렬한 결정 과정,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누굴까? 나는 뭐 해야 행복할까? 나는 그림이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는, 우리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고 의사라고 저 난리인데 이게 그러면서 얼마나 격렬한 결정 과정을 거치겠어요. 그렇죠? 예, 예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뒤에 가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럴 때 부모가 내가 네 인생 다 설계했다 하지 말고 안전망만 쳐주고 충분히 그 결정기간을 경험하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진로,
나는 누구이며 뭘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선택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 신뢰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에릭슨은 고상하게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이 격렬한 나를 찾는 과정에 심리사회적 유예를 해주면서 건강하게 부모가 좀 버텨줘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뭐 리얼한 표현을 하면 조금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때 인간은 누구나 일정량의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데 충분히 질환하게 두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정량의 질환을 다 갖고 태어나는 게 질환 총량의 법칙인데, 이 질환이 이때 떨어야 자기 다움의 정체성을 찾는데, 이때 내가 충분히 나를 찾기 위한 질환을 못하게 하면 나중에 중년기에 빵 터져면서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하면서 이제부터 나를 찾을래야 하면 이제 얘기가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 표현에 질환이란 단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그 참 표현이 딱 와닿지 않습니까? 예, 충분한, 여기서는 고상하게 격렬한 결정 과정이라 그랬는데, 이 질환 총량의 법칙에서 나를 찾는 질환은 이때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걸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점성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 원리는 이제 왜 점성, 뭐 점차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도 조금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아까가 아니라 1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발달은 기존의 발달을 위해서 이루어지며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과업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점성 원리는 기초성은 어렸을 때의 어떤 게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점성 원리는 이전 단계의 어떤 그 발달 과업의 성공 혹은 실패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제일 낮은 단계의 신뢰에서 불신해서 신뢰를 형성했느냐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혹은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했느냐 못했느냐, 성공 혹은 실패의 여부가 성인 초기인 청년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 가셨죠? 예, 이게 바로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 기초니까 또 기초성이야 그러지 마세요.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것이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바로 점성 원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발달은 여기서 기초 위에서는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전 단계의 그 위기 가업의 성공 혹은 실패가 다음 단계, 이 모든 단계에 거쳐서 이야기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점성 원리. 누가 말했다고요? 에릭슨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에릭슨은 이 발달과 관련돼서 위기과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모든 단계마다 위기, 뭐뭐 대 뭐뭐, 이런 어떤 위기 개념으로 발달을 설명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인간은 각 발달 단계마다 사회는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인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런다? 위기. 지금은 근면성을 형성할 때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위기들을 겪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발달을 해 나간다. 그래서 에릭슨에게 있어서의 위기 개념은 아주 부정적인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 57쪽 맨 아래 위기, 인간이 각 발달 단계마다 사회는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 요구를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에릭슨은 위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특히 에릭슨은 이때 그 위기의 개념을 뭐뭐 대 뭐뭐라는 뭐예요? 바로 뭐뭐 대 뭐뭐라는 두 가지 대립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뭐 대 뭐뭐, 신뢰를 형성하느냐, 불신을 형성하느냐, 근면성을 형성하느냐, 열등감을 형성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바로 57쪽에 그런 표현을 쓰죠. 다양한 발달 과업은 두 가지 대립항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에릭슨 하면은 주요 개념으로 위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발달을 설명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점성 원리를 얘기를 했고, 이전 단계의 성공 혹은 실패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자아 정체감이 청소년기, 특히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
에릭슨 비슷한가요? 앞에서 에릭슨 보셨는데요. 에릭슨은요, 우리가 평생 대답해야 될 8가지 질문, 한번 이제 에릭슨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소개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에릭슨은, 8단계로 말했죠. 예, 그래서 뭐뭐 대 뭐뭐라는 2가지 대립항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 그랬죠. 위기 개념으로 이거를, 설명을 했다. 뭐뭐 대 뭐뭐 자체가 이제 위기죠. 그 시기에 요구되어지는 거를 성취하느냐, 못하느냐라는 위기죠. 그래서, 유아기, 뭐라죠? 신뢰 대 불신.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자율성 대 수치심. 학년 전기, 주도성 대 죄의식. 학령기, 근면성 대 열등감. 그 다음에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란. 그 다음에 성인 초기, 친밀감 대 고립감. 그 다음에 성인기, 생산성 대 침체. 노년기, 자아 통합 대 절망. 예, 그래서 1단계부터 총 8단계까지 전생의 노년기까지 8단계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릭슨이 8단계의 그 시기를 칭하는, 여기 보면 뭐 초기 아동기, 성인 초기, 성인기, 요 명칭이 그 학생들에게 되게 많이 혼란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산성 대 침체를 중년기라고 얘기하는데, 에릭슨은 성인 초기, 성인기로 나눠서 성인기가 꼭 청년기 같이 생각이 되고 중년기는 그 다음 같이 생각되고 해서 이 단어가 에릭슨이 표현한 걸 그대로 써드렸으나 사실은 학생들은 이게 되게 헷갈리고요. 실제 뒤에 발달 단계별 문제가 나올 때 중년기 아니면 장년기로 문제가 나오지 성인기란 용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에릭슨은 이런 용어로 성인 초기 성인기를 썼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요거 공부할 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되게 고민이 돼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그렇다면 이거를 그 시기와 연령으로만 구분을 해드리자. 그래서 성인기가 막 그 청년기의 그 친밀감 대 고립으로 헷갈리지 않게 에릭슨은 친밀감 대 고립인 요 시기를 성인 초기, 그 다음을 성인기 이렇게 잡았는데 요걸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에릭슨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는 에릭슨은 뭐예요? 친밀감 대 고립을 성인 초기, 예, 그러니까 청소년기 다음이죠. 그 다음에 중년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중년기, 장년기 하는 걸 성인기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에릭슨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나라 학자이고 지금 살아서 옆에 있으면 이거 좀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예, 당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에릭슨의 발달 단계는 심리사회 이론의 발달 단계라고 하죠. 에릭슨은 사이코 소셜을 강조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 23회에 표시만 되어 있지만 21, 22, 23 연속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릭슨은 전생에 8단계로 나눴다는 거 아까 그림으로 보셨고, 매 단계를 2가지 대립항인 위기 개념 뭐뭐 대 뭐뭐, 예, 이걸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꼭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볼게요. 에릭슨은 이때 뭐뭐 대 뭐뭐라는 2가지 대립항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때 요 앞에 거를 성취하면 긍정적 자아 특질을 갖게 되고 개인의 성격에서, 뒤로 해서 그걸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부정적 자아 특질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릭슨에서는 정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밭이 바로 요 다음에 배우는 요 표인데, 죄송하지만 이 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문제가 실제 이 표 전체가 문제로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에릭슨의 시기는 1단계부터 8단계 전생애이고요. 1단계 요 연령별 시기들로 넣어드렸고요. 특히 에릭슨은 20에서 24세를 성인 초기, 그 다음에 24세에서 65세에서 성인
그 성인기 이렇게 나누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성인기를 20, 30대 보고 40, 50, 60 이렇게 하면 중년기, 장년기 이렇게 보는데 그런 차이는 우리가 그냥 감안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때 그 6단계를 성인 초기 해갖고 에릭슨 그 원서를 보면 young adulthood에서 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성인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adulthood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주의는 드리고 갑니다. 예. 보통 우리는 7단계는 중년기, 장년기로 봅니다. 예. 자, 그 얘기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총 8단계의 이 위기 개념, 뭐뭐 대 뭐뭐라는 대립항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1단계 정도는 외워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다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1단계 신뢰 대 불신,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3단계 주도성 대 죄의식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단계 신뢰 대 불신은 금방들 다 뭐 헷갈리지 않으시는데 그 다음에 많이 헷갈려서 저는 그 다음은 제 대학 시절에 앞글자만 먼저 자, 주, 근 이렇게 해갖고 자율성 하면 수치심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고요. 요 시기만 헷갈리지 않으면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은 너무나 꽉 잡히고 청년기 친밀감, 배우자의 선택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고 중년기 생산성 대 침체, 노년기 자아통합 뭐 이건 내용적으로 되게 잘 외워져서 이 부분만 자주근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뭐 암기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되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꼭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왔던 사람이니까요. 예, 그래서 어느 시기가 나오면 어느 단계인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단계에서 신뢰냐 불신이냐 이걸 신뢰를 획득하는 것을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신뢰를 획득하면 평생 내 성격의 긍정적 자아 특질의 어떤 요소를 갖게 되고 불신이면 부정적 자아 특질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가로친 게 바로 긍정적 자아 특질과 부정적 자아 특질이에요. 예컨대 이 바로 0세에서 2세 정도의 이 출생에서 18개월 정도의 주 양육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면 이 아가는 인생 전반의 성장에서 희망이라는 긍정적 자아 특질을 갖는데 만약에 이때 여차저차해서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거나 뭐 엄마가 심각한 우울이 있거나 막 해서 이게 엄마가 비일관적인 양육을 하게 되고 해서 불신을 갖게 되면 부정적 자아 특질로 매사에 위축되고 이런 걸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신뢰 대 불신이라는 위기만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다 외우면 더 좋고 적어도 긍정적 자아 특질까지는 자동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예컨대 신뢰감을 형성하면 희망을 형성하고 자율성을 성공하게 되면 의지력을 갖게 되고 주도성을 갖게 되면 목적의식이 있고 근면성을 형성하면 유능성의 자아 특질 이런 식으로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그게 되셔야 되고요. 요 단어들이 어려운 건 제가 좀 이따 잡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표는 에릭슨은 중요한 관계가 각 시기마다 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에릭슨은 심리 사회 이론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사회라는 범주가 점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중요한 관계가 1단계에는 어머니, 주 양육자 중에도 어머니, 2단계에는 부모, 아버지 확대됐죠? 확대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 또 확대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학교 다녀봐요. 이웃, 선생님, 예, 또 늘죠. 청소년기, 또래 집단 영향력 엄청 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때 청년기 오면서 어때요? 애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7단계 중년기, 직장, 관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인류 동족까지 해갖고 중요 관계가 계속 확장되죠. 아까 심리사회 이론 설명할 때 에릭슨은 나아가 문화까지도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것까지도 나오죠. 다음 중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와 긍정적 자아 특질과 주요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뢰 대 불신이 1단계에 나오면서 긍정적 자아 특질이 목적의식 나오면 틀린 거고요. 이때 중요한 인간관계가 가족 나오면 틀린 거예요. 어머니잖아요. 주 양육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에릭슨은 이 단계마다 중요한 발달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먹기, 용변 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보다 보면 여기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가 나오는데 프로이트는 이때 먹기라는 주 과업이 바로 구강기, 예, 그 다음에 스스로 용변 보기, 항문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연결이 프로이트하고 매칭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는 문제 밭이에요. 죄송한데 이 표는 그냥 다 외워주세요. 특히 긍정적, 부정적 자아 특질까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면 긍정적 자아 특질까지는 묶어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시험 문제가 다 어떤 조합으로든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시험 문제가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문제로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죠. 에릭슨의 어느 단계는 프로이트의 어느 단계. 예컨대 에릭슨의 신뢰를 볼시는 프로이트의 구강기지요. 예,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주요식은 프로이트의 난근기잖아요. 이게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반복하느냐가 이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이 표가 시험에 어떻게 응용되는가 얘기했고요. 아까 성인 초기와 성인기 용어 조금 조심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59쪽부터 상당히 많은 쪽수를 차지하고 있죠. 63쪽까지 계속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볼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기본적인 그 암기사항, 시험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제 볼게요. 첫 번째로요. 1단계는 출생에서 18개월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때 뭐 에릭슨은 유학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교재 보시면 59쪽에 이제 1단계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는 구강기인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신뢰 대 불신이고 이때 신뢰를 형성하면 인생 전반에 있어서 어떤 자아 특질을 갖는다 그랬죠? 네, 맞아요. 희망. 예, 안 되고 부정적 자아 특질로 가면 뭐라 그랬죠? 위축과 철회.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때는 무엇보다도 다 읽진 않을게요. 프로이트의 구강기이고 거기 보시면 점 세 번째 이때 협력을 배우고 신뢰와 불신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무엇보다 양육자 수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엥 울 때 엄마가 어때요? 아이고 배고파 하고 따뜻한 젖을 물려주거나 뭐 엄마가 이제 그럴 때 엄마의 일관된 반응. 엄마가 우울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울어도 그냥 반응 잘 안 하고 기분 좋으면 막 반응하고 이렇게 비일관적이면 아이가 신뢰 형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때 양육자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다 읽지는 않을게요. 건전한 성장 발달은 그 문장 하단이죠. 1단계에 신뢰와 불신이 적절한 균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때 100% 신뢰만 획득하면 완전 희망적인 인간이 돼서 완전히 처음부터 성공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되게 조금 민감하고 좀 깊이 있는 얘기인데요. 적절한 불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신뢰만 갖고 살 때 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전한 성장 발달은 신뢰와 불신의 적절한 균형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주 양육자의 일관성. 그런데 이때 100% 신뢰 또 그 다음에 100% 희망 이런 그 어떤 인간의 경험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균형이란 말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감 발달이 중요한데 여기서 심한 결함, 아주 신뢰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비일관된 양육을 받게 되면 유아에게 급성 우울증 또 어른 경우에는 편집증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뭐 이걸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바로 어떻게 하면 신뢰가 적이니까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주 테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의 주 테마는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가 주 테마입니다. 이때 바로 자율성 대 수치심이고, 자율성을 성취하면 의지력 있는 인간. 근데 이게 안 되고 실패하면 이제 부정적 자아 특질로 강박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특히 프로이트로 치면 학문기잖아요. 그래서 이 대소변 가리기가 자율성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 이때 부모가 지나친 훈육을 해서 배변 과정에서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면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변 과정을 통해서 자율성을 배우게 되고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한 번에 딱 싸하게 아픈 배를 알고 한 번에 딱 제자리에 변을 보겠어요. 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이거를 건강한 인내심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배우게 안 하고, 아이고 또 땄어 하고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뭐 이런, 아이고 또 쌌어 아이 그것도 못해 하면은 이제 이게 수치심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변 훈련 과정에서 자율성을 침해받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문장 맨 끝에 보시면 59쪽 맨 끝 문장, 아동은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 시기에 이제 요 시기에 맞는 독립이 필요하고 자율성을 성공적으로 획득한다라고 했고요. 60쪽에 가시면 요 시기에 두 번째 점, 마지막 점, 자율성 대 수치심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서 얻어지는 게 바로 성공적인 게 바로 긍정적 자아 특질이 의지력이고, 만약에 이때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불신을 갖게 되고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를 풀어서 설명할 때 포인트가 뭐죠? 그 시기의 주요 질문이 뭐며, 그 다음에 위기와 관련된 긍정적 자아와 긍정적 자아 특질과 부정적 자아 특질, 그 다음에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성인기의 정신병리, 이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의 주도성 대 죄의식은요, 3세, 6세 이때 애들이 아주 중요한 건요, 주도성과 죄의식인데, 이때 주도성의 뜻이 뭐냐면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도성은 뭐 솔선성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때가 지금 나이로 보시면 3세, 6세인데 이때 애들 말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요, 애들이 이때요 그런 게 생겨요. 3세, 6세 애들이 내가 할 거야, 뭐뭐 하자, 내가 할 거야. 그럼 뭐 애기 이름이 만약에 혜지면 혜지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도성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어른이 하면 더 빨리 하고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그걸 해보게 해줘야 돼요. 혼자 밥을 먹을 때 흘리는 게 더 많아도 계속 닦아주고 막 안 흘리게 먹여주고가 아니라 턱받이 제대로 해주고 주도적으로 먹을게, 반 이상 흘려도 주도적으로 그런 어떤 것들을 할 때는 내가 해볼게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인생 전반에 목적의식이 있는 인간이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못했어, 계속 입을 닦아주고 또 흘렸어 이렇게 되면 이제 죄의식, 의지 부족, 해서 또 실패하면 싫은 소리 듣겠구나 뭐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시도하기 싫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 문장 맨 끝에 보면 지속적인 죄의식,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되면 커서 소극적 성격, 성적 무기력, 불감증, 정신병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에릭슨은 이제 성인병리가 부정적 자아 특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에릭슨의 얘기가 100% 맞다고도 또 100% 틀리다고도 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많은 함의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들을 잘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6세, 12세가 되면 어때요? 7세에 뭐 이렇게 돼갖고 학교 들어가게 되죠. 7, 8세 해갖고 이때 근면성 대 열등감. 예, 근면성 대 열등감의 위기고, 근면성을 획득하면 유능감을 얻게 되고, 열등감이면 무력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애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유능감 해갖고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잘해서 내가 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기준을 너무 높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맞게끔 잘 세워주면 아이들이 어때요? 내가 노력하고 근면한 만큼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처음부터 90점, 100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한 60점 맞던 아이가 받아쓰기가
70점이 됐을 때 유능감을 느끼게 지지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나 못해 하는 열등감, 그렇게 되면 부정적 자아 특질로 무력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 보시면 이때 중요한 사람이 가족을 넘어서 학교 가니까 교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죠. 교사가 바로 각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성을 느끼게 도와줘야 되는데, 교사의 기준이 뭐 아유 몇 점 이하의 애들은 빠네 이런 태도면 아이는 어때요? 노력하는 근면성 안에서 유능감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쪽의 그 밑에 보시면 이 시기를 훌륭하게 보낸 아동은 사회 환경에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이 단계에는 부모 외에도 누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봤고요. 이제 그러면 또 넘겨볼까요? 이번에는 그 5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예, 이때 자아 정체성 너무나 중요하죠. 청소년기, 이때는 바로 뭘까요? 아까도 얘기 많이 한 나는 누굴까? 나 뭐 할 때 행복한 사람이지? 나는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나는 뭐를 하고 싶은 사람일까? 이런 어떤 것들의 질문이 생기면서 자아 정체감, 그리고 그 반대가 역할혼란.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면 성실성이 생기고, 역할혼란으로 가면 거절. 예, 여기서 이 성실성은 뭐냐면 청소년기에 나는 누굴까? 나는 뭐 할 때 행복한 사람이지? 충분히 고민하게 해주고 안전망만 쳐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으면, 인간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으면 성실성이 나와요. 아, 오늘 시간을 야무지게 보내서 그것들을 향해 가야지, 이런 게 돼요. 근데 이게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거나 이렇게 되면 성실성이 잘 안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면 성실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요 시기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란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문장을 좀 봐드리면 61쪽에 이 시기에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런 문장 있죠. 최종의 정체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자유시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나는 누굴까? 날 뭐 할 때 행복한지 자유시험기간을 겪는 거예요. 예, 이 시기에 부모는 뭐를 해줘야 된다? 심리사회적 유예를 해줘라. 충분히 나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줘라. 예,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뭐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갔다 와? 너 지금 공부해야 될 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엄마 내가 이번 방학에 자전거 타고 어디까지 갔다 오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조금 내가 알아보고 몇 시 이후엔 반드시 전화하고, 그 다음에 숙소를 이렇게 정해서 여기선 할머니한테 가서 자고 이렇게 정해서 안전하게 할게 허락해줘 하면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충분히 자기를 시험하면서, 이걸 조금 아까 조금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충분히 자기 안에 정체감을 위한 지랄을 충분히 떨어보도록 하라는 거죠. 예, 나는 가수가 너무 좋고 노래하기 너무 좋으면 뭐 이거 노래방 가서 한 3시간 불러도 좀 냅두고 이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로 자기 시험기, 그래서 심리사회적 유예기간, 충분히 자기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충분히 자기 탐색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성실성이 올라오고 정체감이 형성되는데, 안 되게 되면 이제 혼란, 그 다음에는 억지로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라거나 이렇게 되면 매사에 거절, 아 싫어 안 해, 아 말 걸지 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6단계, 예, 여기 친밀감대 고립, 성인 초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친밀감대 고립 했고요. 이 친밀감을 형성하면 사랑이라는 긍정적 자아 특질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이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한 아이들은 이 점성 원리에 의해서 청년기의 친밀감 형성에서도
훨씬 이것들이 부드럽게 잘 이행이 되는데,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친밀감 형성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아이는 기본적으로 나는 내가 나여서 좋아요. 예, 그렇게 돼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할 줄 알면 타자에 대한 사랑도 되게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나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너부터 사랑하고 사랑할 대상을 찾아. 안 그러면 너 집착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래서 이전 단계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면 다음 단계에도 친밀감 형성이 조금 잘 이행이 되는데, 이전 단계의 자아정체감이 잘 안 되면 친밀감과 이 친밀감 형성기에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이걸 또 오해해서 저는 정체감은 많이 흔들려도 연애는 잘했는데요 하는데요. 이 친밀감 이꼴 연애라는 생각이 아니라, 연애도요, 그냥 연애, 건강한 연애하고 집착하는 연애는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될수록 친밀감도 연애도 되게 조금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다 맞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전 단계인 청소년 단계에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한 사람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대 침체. 에릭슨은 이거를 이제 성인기라고 해서 24세 이후부터 잡았는데, 그 에릭슨이 살았던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조금 요 시기는 전형적인 중장년기를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때는 바로 생산성 대 침체인데, 이때 생산성이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때 생산성은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죠. 부모가 돼서. 근데 이때는 이 생산성은 또 나아가 그 의미만이 아니라 돌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잘 양육해서 돌보고 배려하고 하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생산성을 잘 발휘하는 돌봄 에너지가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중년기 아주 침체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중년기가 되면 직장에서도 내가 뭐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 대해서 막 권위주의적으로 막 명령만 하는가,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 뭐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가, 이것도 바로 생산성과 관련된 돌봄과 배려의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산성 대 침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지 아이를 낳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봄을 잘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때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안 되면 거부, 혹은 이제 아주 권위적인 인물. 제가 권위는 있는 건 나쁘지 않지만 권위주의적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주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옆으로 가시면, 아까 그 뒤로 넘겨주시면 장년기에 이제 생산성 대 침체의 의미를 아셔야 되고, 이때가 이제 중년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고, 거기 보시면 이 시기에 하단에 이 시기에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타인을 돌보는 능력, 돌보는 능력, 배려, 케어링이라는 특질이 긍정적 자아 특질이 되는데, 이게 안다면 매사에 거절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직장에서 지위를 가지고 아주 권위주의적인 인물이 돼서 인간관계가 황폐화되고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하면 이 주는 함의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시기에 이런 발달 그 위기에서 이런 것들을 잘 특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배움이 거울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인행사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왜 자아통합이다, 절망이다 했냐면, 이때 노년기의 자아통합은 이 앞서 살아온 이 7단계를 내가 종합하고 통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이제 신체적으로는 쇠약해지는 상실의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 자아통합이란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갈등, 실패, 실망 등을 성공, 기쁨, 보람 등과 함께 전체 삶 속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아통합은 뭐냐면, 그래,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 근데 실수한 것도 나고 실패한 것도 나야. 근데 난 그걸 통해서 이걸 배웠지.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끌어안는 힘을 자아통합이라 그래요. 그게 성취가 되면 뭐 긍정적 자아 특질로 뭘 얻어요? 지혜 있는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절망과 경멸하는 노인. 그때 그놈이 내 돈만 안 해먹었어도 내가 이렇게 가난하진 않아. 어우, 화가 나.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바로 자아통합은 너무 중요한데 성공만 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지혜와 자기 수용이 있는 노인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인생은 무의미했다, 나 헛살아했다, 죽음이 너무 두렵다, 삶에 대한 뭐 회한, 절망 이 어떤 걸로 이제 되게 경멸도 높아지고 이런 어떤 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에릭슨의 8단계를 봤는데요. 일단은 여기 공부에서는 처음에 이 표를 시험 공부 위주로 외우세요라는 거하고 지금 설명 과정에서 각 단계별 주요 질문, 예, 에릭슨이 여기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생 대답해야 되는 8가지 질문. 제가 설명할 때는 지금 질문 위주로 했죠. 어떻게 제가 그 부분들 도와드렸죠? 바로 첫 단계.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나는 독립적일 수 있을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나는 어때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주도성을 가질 수 있을까? 네 번째, 어떻게 해야 잘 해낼 수 있을까? 예, 그 다음에 5번째, 나는 누구고 난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일까? 6단계 뭐죠?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 7단계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돌봄을 가질 수 있는 생산성을 갖는 인간이 될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8단계 어떻게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거죠. 왜 여러분 에릭슨 고맙지 않습니까? 어떤 현대적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은 조금 에릭슨에 대한 비판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답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던져줬다는 것 자체는 저는 참 보석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요표를 공부하시고 요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 이 모든 단계에서 다 이쪽만 얻었어요. 완벽하게 좋은 부모를 만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러면 내 인생은 되게 완벽하고 완성도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 위기와 과업에서 100% 긍정적 자아 특질만 획득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있다면 만약에 100% 이쪽만 획득을 했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또 하나의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또 상처 입고 그러면서 또 내 부끄러운 점도 또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고 또 흔들리고 또 반성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그 흔들리고 상처받은 나를 또 끌어안는 그런 내가 이제 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혜 있는 노년기를 맞는 게 중요한 거지. 완전히 내 인생은 이 앞에 것만 성취해서 긍정적 자아 특질만 성취하고 내 인생에 기스를 안 낼 테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나 하루 중에도 기스도 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는 함의를 잘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봤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봤으면 하는 부분은 63쪽에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입니다. 예, 거기 뭐 자아 특질, 긍정적, 부정적 자아 특질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에서는 에릭슨의 의의는 전생의 발달 단계를 강조했고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고 자아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건강한 발달에 프로이트가 너무 신경증적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건강한 발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줬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슨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여러 비판 중에서도 가장 큰 비판은 64쪽에 가시면
에릭슨의 이 8단계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증적 연구, 요즘엔 특히 더 그렇죠. 뭐 증거 기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예, 이제 에릭슨과 관련돼서 심리사회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을 좀 본다면 무엇보다도 64쪽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인간의 정상적인 위기와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준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지금 청소년기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 이거 지금 정상적인 위기감이라는 걸 알게끔 또 중년기에 왜 이렇게 내가 그 중년기 완전 샌드위치 세대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양육의 최고치 경제적인 양육도 부담이 제일 힘들고 또 그다음에 내 부모들은 또 이제 나를 돌봐라 하는 양육과 부양에 딱 낑겨 있는 게 중년기고 이럴 때 정말 도망가고 싶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어때요? 지금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공부를 하면 지금 이런 위기는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준것들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64쪽에 실천과의 연관성에서 에릭슨은 그런 준것들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기에 대해서 아주 큰 기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에릭슨 이론은 청소년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되는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아주 도움이 된대요. 예, 그래서 특히 에릭슨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 내 인간의 행동의 역동을 이해하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특징의 상호관계를 이해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소년기의 정체감을 잘 형성한 친구일수록 청년기의 친밀감과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성원리적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에릭슨에 의해서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갈등 같은 것, 얘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이런 우리의 힘들을 줬고, 가족,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이런 데에 아주 큰 도움을 줬다라는 게 그 기여입니다. 자, 그러면 에릭슨과 관련해서 이제 실천적 기법이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그 프로이트 같이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요거를 조금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게 조금 넣어드렸어요. 실천적 기법 보시면 에릭슨은 주로 사용한 실천 기법으로 거기 보시면 주의를 집중하여 경청하기, 부적절한 추론을 억제하기, 치료적 명확화, 해석, 내담자가 본 자기 분석을 통한 역사 발달의 재구성, 이걸 이제 회상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에릭슨의 뭐 경청학이나 이런 건 제가 더 추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특히 이 부분 에릭슨은 회상요법, 특히 이제 뭐 다른 상담에도 쓰는데 저는 에릭슨의 이 8단계가 중노년기 상담에서 정말 유용성을 갖는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실제 노인 상담 책을 보면 에릭슨의 회상요법에 관한 얘기들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발달 단계들을 중노년기에게 알려주면서 나의 발달 단계의 주 단계별 뭐뭐대 뭐뭐에서 나의 생애사를 비춰보는 거죠. 나는 그 시기에 우리 부모님의 이런 이유로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신뢰감을 잘 형성하지 못했구나. 그게 오늘날 내가 매사에 어떤 상황에서 딴 사람보다 더 쉽게 위축되고 이런 원인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원망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노년기에 지나온 내 삶을 이 준것들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 자아특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잘 이해할 때 노년기에 뭐를 할 수 있죠? 자아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공도 실패도 특히 뭐 실수나 실패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것도 나야. 괜찮아. 라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회상요법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제 중년기 이렇게 그 집단 상담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하냐면 요거를 조금 쉽게 지금보다 좀 더 쉽게 알려드린 다음에 자기 인생을 조금 회고하고 자기
자서전을 써보거나 앞으로 중년기인데 20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거나 이러면서 이제 노년기를 좀 더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중년기인 이 입장에서 노년기를 좀 더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 나에게 어떤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잘 성장할 수 있게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이런 힘으로 좀 활용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회상요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책의 설명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맨 끝에 문장입니다. 내담자의 자기 분석을 통하여 발달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에릭슨의 치료적 전제는 노인에 대한 치료와 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인뿐만 아니라 저는 중년기에 중년기부터 적용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중년기에 하는데요. 노인에 대한 혹은 중년기의 회상요법은 그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과거를 회상하게 하여 자신의 생애사, 발달사를 통찰하며 자기 분석을 하고 현재화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무엇을 자아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급의 강의를 들으면서 에릭슨이 주는 함의를 여러분들이 잘 곱씹어서 문제를 맞추는 거 중요하고 득점을 안전하게 하는 거 중요한데 에릭슨이 주는 함의는 득점만으로만 계산하기에는 그거보다 큽니다. 예, 그 큰 것, 그거보다 큰 것도 좀 가져가세요. 자, 이번에는 이번 강의에서 제가 아들러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는 3절에 개인 심리 이론 해갖고 기출 회차를 보시면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러를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들러의 생애가 나오는데요. 예, 그거 잠깐 볼 거고요. 그 전에 아들러의 이론을 개인 심리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 조금 할게요. 요 앞에 글자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예. 개인 심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아들러의 이 개인 심리 이론이라고 할 때 이 개인이라는 말은 제가 영어를 잘 하진 못하지만 꼭 풀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서 개인적인 할 때 individual 그러잖아요. 이때 in이라는 접두어를 쓰고 divide. 예, 요거가 이제 섞인 말이 이제 개인적인 할 때 쓰는 individual 할 때 이건데요. in divide는 쪼개다, 분해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 in은 접두어로서 부정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쪼개어 볼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을 막 이드, 에고, 슈퍼에고 막 이렇게 나눠서 보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존재지 그렇게 쪼개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총체적인 인간관을 담고 있는 게 개인 심리 이론입니다. 예, 아들러가 한 몇 년 전부터 되게 그 기치미 히치론가 하는 일본 학자에 의해서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아들러 읽는 밤 해갖고 되게 많이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게 미움받을 용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을 꿋꿋하게 개인적으로 잘 살아봐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할 때 이거는 인간은 쪼개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총체적인 인간관을 얘기하고 싶은 거다라는 걸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러의 생애가 나오는데요. 다른 건 좀 생략하고요. 프로이트에 대해서 되게 프로이트와 함께 활동했지만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에 보면 프로이트와 결별 후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개인 심리학을 발전시켰다라는 것. 예, 그리고 아들러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은 열등감, 보상추구, 출생서열, 사회적 관심 이런 용어인데 이런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좀 봐드린다면 프로이트는 우리가 흔히 원인론적 인간관이라 그래요. 인간을 바라볼 때 과거에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되게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인론적 인간관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프로이트는 인간을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조금 이원론적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아들러는 그거하고 다르죠. 인간은 원인론적, 원인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목적적 존재다 해서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갖고 이 원인론적 인간관하고 대비적인 말을 하고 있고요. 인간은 막 쪼개어질 수 있는 그런 뭐 해부학적 이드, 에고, 슈퍼에고 같은 이런 쪼개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프로이트와 아들러를 좀 구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의 이제 개요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개념 및 특징이 나오는데요. 아들러는 인간은 성적 만족보다는 우월감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성적 만족이나 성적 리비도를 강조한 건 프로이드잖아요. 예, 그걸 보시고요. 여기서 우월감을 추구한다라는 건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월에 대한 노력이나 우월에 대한 추구라는 건 자기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완성, 자기 실현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아들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열등감인데 열등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러는 인간은 자신의 열등감을 자각할 때 보상에 대한 욕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 완성을 향해 간다라고 봤기 때문에 열등감에 대한 되게 그 발달의 근원이 되는 힘으로 봤어요. 그래서 열등감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모든 발달의 근원이 된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러는 인간을 원인론적 존재가 아니라 목적론적 존재, 또 사회적 존재로 봤다라는 것. 또 그 다음에 66쪽 맨 끝에 보면 아들러는 아들러의 연구에는 뭐 생활 양식, 가족 구조 뭐 이런 어떤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볼 거고요. 67쪽에 보면 아들러 이론은 여차저차해서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는데요. 그 얘기 이것만 잠깐 할게요.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 패밀리 세라피는 20세기 중반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치료의 아버지 하면 이제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를 말한 보웬을 말하는데요. 20세기 중반부터 가족 치료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아들러가 가족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내놓는데 이전에는 그 가족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않았고 아들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의 가족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출생 서열이 미치는 성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67쪽의 개인 심리 이론의 인간관은 뭐냐라고 본다면 앞서서 프로이트하고 이제 그 비교를 하는데 인간관 보면 거기 두 번째 점 프로이트와의 차이점은 그거 읽을게요. 예. 프로이트와의 차이점은 과거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아들러가 과거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닌데 프로이트만큼 과거가 결정한다라는 정신결정론, 억압된 그것이 무의식으로 과거에 자리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게 아니라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정도 보자.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론적 입장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재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아들러의 인간관 그 밑에 보면 총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인간관. 프로이트와 달리 프로이트는 비합리적인데 얘는 합리적이고 아들러는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인간을 보아서 개인의 창조적 자를 중요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러와 관련돼서 주요 개념을 좀 보시면 67쪽에서 70쪽까지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열등감과 보상, 우월성의 추구, 생활 양식, 사회적 감식, 창조적 자, 가상의 목표, 가상적 목표, 뭐 가공의 목표라고도 합니다. 요 다음에 융을 배우면 주요 개념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구마구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헷갈리는 흔들림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정신역동 학자 다 끝나고 또 한 번 종합 정리하고 또 이렇게 계속 종합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문제로 이런 문제 나와요. 다음 중 아들러의 주요 개념만 다르게 것을 묶어라 하고 조합형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오고 다른 학자의 개념 툭 들어갈 때 찾아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아들러 개념인 걸 알아차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아들러의 열등감과 보상부터 보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들러는 열등감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열등감을 거기 열등감은 했잖아요. 예. 두 번째, 아들러는 자기 완성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뭘 제시했어요? 열등감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부정적이고 어둡게 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열등감이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우월에 대한 추구, 동기유발의 근거. 여기서 우월에 대한 추구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는 타자를 파괴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완성을 향한 노력이에요. 아들러를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봤고요. 이제 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내가 열등감을 자각을 하게 되면 뭐죠? 예, 보상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족한 점을 충족하기 위해서 뭐가 올라온다는 거죠? 보상. 예, 근데 열등감에 대한 보상도 성공적이지 못하면 병적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과잉 보상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적 또 사회적 기술 이런 걸 과장하는 병적 우월감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내가 열등감을 이제 자각을 했을 때 건강한 보상을 향한 노력이 건강한 자기 완성을 향한 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아들러가 얘기하는 건 강조하는 건 열등감이지 열등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볼게요. 아들러의 열등감과 보상 한 걸음 더 볼게요. 아들러가 강조한 것은 객관적 열등이 아니라 주관적 열등감이다. 주관적. 즉 아들러가 말하는 인간 행동의 동기는 바로 열등감에 대한 자각이다. 이런 열등감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 뭐가 되죠? 보상하고 싶고 그 보상의 노력이 뭐가 된다? 우월의 추구.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자기 완성을 향한 노력인데요. 자, 그렇다면 아들러는 열등이 아니라 열등감을 말했다는 건 어떤 차이인가? 열등은요. 선천적, 후천적으로 약하거나 기능이 저조한 객관적 상태, 외적 평가 기준입니다. 예, 만약에 내가 키가 쟤보다 작아요. 이건 객관적으로 내가 너보다 키가 작아라는 객관적 상태이고요. 예, 근데 내가 그렇지만 나는 열등감은 느끼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바로 주관적 평가예요. 자, 내가 너보다 키가 작아는 열등, 뭐 만약에 키 큰 거를 되게 더 저기 한다면 그래 열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객관적 상태로 어떤. 그러나 나는 키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진 않아 하면 이거는 바로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내가 키 때문에 괴롭지 않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키가 작지만 열등의 차원이죠. 객관적.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 이거는 열등감 주관적 차원이다 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들러가 말하는 것은 객관적 열등이 아니라 주관적 열등감입니다. 내가 너보다 못생겼어. 그래. 너 되게 예쁜 거 맞아.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껴서 끊임없이 성형수술을 하지는 않아. 나는 내 모습 수수한 대로 이것도 괜찮아.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 잘 보셔야 되고요. 보상,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러가 말하는 건 객관적 열등이 아니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예. 지문에 아들러의 열등감은 객관적인 요소이다 하면 틀린 거겠죠. 예. 자,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개념 중에 우월의 추구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완성을 향해 노력하고 사회적 일원으로서 그 문화를 완성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들러가 말하고 싶은 우월의 추구는 거기 보시면 자기 완성 혹은 자아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나머지 문장 읽는 건 제가 좀 생략할게요. 예, 그 다음에 생활 양식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아들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데요. 예, 이거 뭐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들러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활 양식은 개인의 독특한 특징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개인의 생활 양식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인생 과업의 해결 방법은 개인의 생활 양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누가? 아들러가. 예, 그래서 이런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가족 내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내가 너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 그러는데요. 이 생활 양식은
가족에서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서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 그 사람의 성격이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생활 양식은 거기 보시면 69쪽에 어떤 얘기를 하죠? 예. 가족관계, 기타 중요한 사회적 경험의 기본 생활 양식을 만들며 경험이나 사건 자체가 아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독특한 생활 양식을 발달시킨다. 근데 이런 독특한 생활 양식은 가족의 경험에서 생긴다 그랬는데, 생활 양식은 개인적인 관심이나 개인 고유의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생활 양식의 유형이 곧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69쪽에 있는 이 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생활 양식은 곧 그 사람의 성격이다라는 성격 유형이다라는 말을 설명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부분이 19, 20회 기출 계속됐었고요. 충분히 개출될 만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러 성격은 생활 양식이, 성격 유형은 곧 생활 양식이다라고 말을 할 만큼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이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사회적 관심이고 또 하나는 활동 수준이에요. 이제 활동 수준은 말 그대로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힘. 예, 그래서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활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에너지를 쓰고, 낮을수록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활동 수준이 높다 낮다 뜻은 아시겠죠? 활동 수준이 낮은 사람은 결단력도 되게 약하고 우유부단한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social interest라는 사회적 관심입니다. 그 표 밑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적 관심은 각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 예, 더불어 함께 연대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social interest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러 연구했더니 이 사회적 관심은 어떻게 태어날 때 거기 그 문장 있죠.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지만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나 사회적 관심을 갖고 태어난다고 봤어요. 아들러는 선천적. 근데 그렇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개발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 위에 어머니가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 큰 영향을 한다고. 가장 중요한 게 어머니라는 거죠. 예컨대 아주 쉽게 사회적 관심은 타자에 대한 관심, 공동체 마인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때 이 바로 엄마가 어려서 뭐 동화를 읽어주면서 아유 이럴 때 누구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어떤 것들을 같이 하면서 키워준 엄마하고 너만 잘하면 돼, 너만 내가 고속도로 깔겠다, 장애물들은 다 치워주겠다, 이런 것들만 하게 되는 경우가 큰 차이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이해 가셨어요? 자, 아들러의 성격, 개인의 성격은 곧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이라 그랬는데, 성격 유형, 생활 양식은 곧 그 사람의 성격이라 그랬는데, 그러한 성격 유형은 크게 사회적 유형형,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회적 유형형만 건강한 거고 나머지는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지표가 활동 수준, 아까 에너지를 쓰고 결단력을 갖고 하는 것과 사회적 관심이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아까 사회적 관심이란 공동사회의 목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연대하고 이런 어떤 공동체 마인드를 갖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볼게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사회적 유용형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요 활동 수준도 높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표본,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타인과 함께 인생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협동을 하는 거죠. 힘들어도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되는 거고, 이 노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이런 거를 해야 될 때면 기꺼이 나가서 활동하고, 둘 다 높은 거죠.
가장 건강한 표본이에요. 나머지는 건강하지 않은 유형인데요. 지배형 볼까요? 바로 지배형. 독단적이고 공격적이며 활동 수준은 높아요. 나에게 득이 되면은 열심히 활동해요. 결단하고 움직여요. 그런데 사회적 관심은 없어요. 공동체 마인드는 낮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정말 나에게 득이 되면 막 엔티소셜한 반사회적인 거, 타인의 안녕 같은 거, 타인의 웰빙은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을 지배형 혹은 착취형. 자, 이 경우에는 활동 수준은 높고 사회적 관심은 낮은 거죠. 높고 낮음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획득형은 기생형이라고도 하는데 활동 수준은 중간이고요. 사회적 관심은 낮아요. 기생적 방법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기생형이라고도 하고요. 회피형은 둘 다 낮습니다. 활동 수준도 낮고 사회적 관심도 낮고, 예, 그래서 인생에 참여하려고 안 하고요. 모든 문제를 회피해요. 그래서 한치의 실패 가능성도 모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죠? 회피죠.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활동 수준도 낮고 사회적 관심도 낮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이 있는데 여기 회피형 되게 그림 재밌죠? 예. 싫다는 거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시험 문제 계속 19, 20회인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뭐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만하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바로 자, 이런 걸 정리하셔야죠. 아들러는 성격 유형을 총 4가지로 나눴고 성격 유형, 그러니까 생활 양식,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성격 유형일 만큼 이게 유관한 관계가 있는데 이 성격 유형을 나누는 2가지 지표는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이다. 각각의 뜻풀이 낙가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건강한 거 하나는 사회적 유형형으로 둘 다 높은 것. 그쵸?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은 건강하지 않은 것. 지배형은 활동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관심은 낮은 것. 획득형, 기생형은 활동 수준은 중간, 사회적 관심 낮고, 회피형은 둘 다 낮고, 내용은 아까 봤고. 아셨죠? 예, 그래서 요것들 정확히 잡으셔야 시험 문제에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 막 높고 낮고 막 중간이고 나올 때 안 헷갈리죠. 실제 문제 지문에 그런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표가 딱 머리에 이미지로 떠오르면 답을 잘 찾아가는데 안 그러면 이제 뭐 마구 헷갈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걸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가 사회적 관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가 크고요.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도 중요한데 이게 왜 그 부부간 거기 보면은 69쪽 맨 끝에 사회적 관심에서 부부관계가 자녀의 사회적 관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이게 뜻하는 말이 되게 큰 거예요. 뭐냐면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러면 얘가 타자의 안녕이나 사회의 공동체 마인드 이런 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애들은 부부가 맨날 싸우면 이게 초긴장 상태여서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아이고 내 새끼만 하시면 안 되고 부부관계가 되게 조금 건강하고 원만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애들이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사회적 관심도 갖고 필요할 때 무력감에 눌리지 않고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뭐 더 많은 거는 문장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창조적 자기, 크리에이티브 셀프가 되게 이제 아들러에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배려를 나타내는 능력. 그러니까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걸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창조적 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자기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대표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의 목표 혹은 가공의 목표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에서 결코 검증되거나 확인될 수 없는 가상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러 책을 보면 final goal이라는 표현, 이제 자신의 이제 최종 목표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목표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상이고 그게 딱 존재하는 건 아닌데 이 가상의 목표가 있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현재를 해석하는 어떤 해석의 틀, 그 다음에 내가 보다 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건강한지 행동의 기준과 의미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추구하는 그 가상의 목표가 뭘로 작동한다?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망으로 작동을 한다. 그게 바로 가상의 목표라는 거죠. 예, 그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상의 목표까지 갔네요. 예. 이번에는 열등감과 보상도 제가 확인을 해드렸고요. 개인 심리 이론에서 성격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아주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러는요, 정신역동 이런 것들 중에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아들러 다음에 배우는 융도 발달 단계를 제시했고요. 프로이트도 제시했고 에릭슨도 했는데 아들러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들러는 개인 심리 이론에서 이제 성격 구도 거기 보시면 70쪽 맨 하단에 아들러는 성격 구조나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에 않았다가 중요해요. 아들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의 크기, 형제의 관계, 가족 내에서 아동의 출생 순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성격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생활 양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성장 과정에 가족의 역동이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러는 발달 단계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아까 무슨 얘기했죠?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 이꼴 그 사람의 성격이다.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성격의 유형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봤잖아요. 근데 아들러가 생활 양식이 왜곡되기 쉬운, 다시 말해서 성격이 왜곡되기 쉬운 상황을 아들러는 세 가지로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체적으로 병약하거나 허약한 아동, 응석바지, 그리고 자랄 때 거부당하는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생활 양식을 왜곡할 수 있고 생활 양식 이꼴 성격의 유형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조금 봤을 때 역기능적 성격,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의 성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쉬운 상황이 바로 이런 것.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아픔은 생활형 내가 성격이 이상하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부모가 너는 아프니까 다 뭘 해도 좋아 하면은 얘는 성격이 왜곡된다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생활 양식이 왜곡되기 쉬운 상황이 병약하거나 허약한 아동, 그 병약해도 부모가 되게 건강하게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오해 없이. 그 다음에 응석바지, 그 다음에 거부당한 경험이 많을 경우 이럴 때 생활 양식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제가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출생 순위와 성격의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71쪽에서 72쪽까지 가면 아들러는 출생의 순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중간, 막내, 외동, 뭐 지금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죠. 예. 그런데 아들러는 내 출생의 순위가 첫째냐, 막내냐, 또 둘째냐, 낑겨있냐, 그 다음에 외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출생 순위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오늘날 많이 낳아야 둘 낳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냐 하는데 둘만 낳아도 둘째는 또 동시에 막내의 성격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건 있는 건 그 많은 경험에서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시각에서 보시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러는 이 시기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출생순위, 가족에서의 어떤 출생순위의 역동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뭐 첫째 아이는 뭐 대단히 뭐 책임감이 강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23회 때도 선택지에 이 출생 순위와 성격에 대한 연구를 아들러가 했다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출생 순위와 성격 특성들이 72쪽까지 정리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제가 읽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제가 맥락적 해설을 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연구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안 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거 보시고요.
이제 72쪽에 하단에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이론들을 볼 때 그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우리가 영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러는 개인 심리 이론은 가족의 분위기, 가족 형태, 가족 구성원의 생활 양식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 봤을 때는 가족치료 이론 있고 해서 아들러 이 연구가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아들러는 20세기 중반에 가족치료 이론이 나오기 전에 가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진 학자라는 점에서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상담에 유용한 지식 기반을 제공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러는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집단 상담에도 유용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 73쪽을 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각자의 학자를 볼 때 맨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 학자가 제시하는 실천 기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들러가 제시하는 실천적 기법은 우리가 프로이트 하면은 뭐 자유현상, 혼순 막 이런 게 있었고, 뭐 에릭슨의 회상요법, 뭐 경청 뭐 나왔는데요. 아들러는요, 즉시성, 격려, 역설적 기법,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 as if 그룹이 기법이라 그러고요. 수프 엎지르기, 그 다음에 단추 누르기, 과제 부여, 이런 기법들을 아들러는 썼어요. 근데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아들러는 어떤 하나의 기법보다는 상황에 맞게 치료자들이 절충적으로 기법을 선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기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들러의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즉시성, 지금 여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성은 이게 조금, 프로이트는 매사에 어떤 심리적인 병리성이나 이렇게 하면 이게 과거와 뭐가 연관될까 막 이런 식의 과거와의 연관을 되게 중요시했다면, 아들러는 그거하고 달리 지금 현재 여기에 즉시성의 피드백을 중요시했어요. 가령 이렇게 내담자하고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그 어떤 무의식적인 신체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과거를 회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럴 때 이제 눈동자의 이동이 생기거든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아들러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럴 때 바로 아들러가 막 그런 어떤 지금 여기서의 내담자의 그런 반응은 놓쳐버리고 막 과거만 찾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하다가 그냥 하면서 이렇게 뭘 생각하는 듯 할 때 즉시적으로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떠오른 그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즉시적 피드백을 중요시했다,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 실시간 피드백으로 자기 인식을 조금 인식하도록 도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쉬울까요? 자, 그 다음에 격려. 격려는 내담자의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자기 신뢰와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설명은 아니고요. 이제 역설적 기법은요, 역설적이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실천기술론 같은 경우에 제가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역설적 기법을 말하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역설적은 내담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보통 볼게요. 선생님, 저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우리 부부는 너무 싸워서 못 살겠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요? 이렇게 보통은 하는데, 역설적인 건 그게 아니라, 역설적, 말 그대로 네, 하루에 시간 정해서 매일 30분씩 꼭 싸우세요. 예, 이런 역설, 그런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담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한다. 문제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처방과 문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내담자에게 재발의 염려가 있으니 천천히 가라.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지속하라는 것은 역설적 기법 중에 증상 처방이라 그러고요. 문제 행동을 계속해라. 그 다음에 제지 기법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그 천천히 변해라. 예, 제지 기법. 제지 기법은 뭐냐면, 우리가 내담자가 변하면 역설적이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요? 보통 너무 변화 잘하고 계세요. 계속하세요. 이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역설적이어서는 변화를 오히려 제지하는 거예요.
에이, 가족 원래 잘 안 바뀝니다. 냄비 같아서. 너무 빨리 변하면 또 냄비같이 금방 식어요. 천천히 가세요. 원래 잘 안 바뀌어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역설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역설적 기법의 메커니즘은 좀 더 기술론의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도 같은 기법을 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 정도만 갈게요. 그 다음에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는 뭐 쉽게 말해서 역할극 기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마치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 역할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바로 뭐예요? as if 기법,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해 보도록 하는 것. 예, 우리가 역할극 기법에서 이제 마치 뭐뭐인 것, 제가 원래 꿈은 뭐뭐였고 뭐가 됐더라면 막 계속 그런다면 마치 그게 된 것 같이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어떤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프 엎지르기. 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치료자가 내담자 보는 앞에서 어떤 행동의 유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적절한 게임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컨대 어떤 어머니가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어떤 걸 하냐면 남편하고 애들 있는 데서 아이고 아파라,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해갖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매번 아프다라고 우리가 앓는 소리 하신다 그러죠. 앓는 소리를 하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가족 모두가 엄마를 제외하고 그게 합당하게 동의해도 엄마가 머리 싸매고 누우면 아프다는데 죄책감을 유발해갖고 다시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엄마는 심리적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어때요? 계속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아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자유롭게 뭘 할 수 없게 하고 이런 그런 심리적 게임. 그러면 이 엄마는 계속 지금 어떤 스프를 먹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는 아이고 아파라 스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함으로써 이 게임에서 나에게 우위를 가져오는 심리적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치료자가 이 엄마가 건강하지 않게 계속 먹는 스프를 의도적으로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필요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심리적 게임을 그만하고 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쉽게 말해서 이걸 바로 스프 엎지르기라고 해요. 이게 뭐 아주 폭력적으로 엎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인 이 사람이 자신의 부적응적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제 그런 방법 쓰지 말고 건강한 방법으로 난중 의견이 달라 말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돕기 위한 거죠. 그래서 스프 엎지르기. 피해자 역할로 주위에 동정을 끌거나 하면서 항상 그 스프만 먹으면서 성장을 멈춘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기법입니다. 예컨대 그런 예고요. 그 다음에 단추 누르기 기법은 이제 버튼을 이제 누른다 뭐 이런 건데요. 내담자에게 의도적으로 유쾌한 감정이나 불유쾌한 감정을 갖도록 하고 그런 감정에 수반되는 감정에 대해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이것도 좀 그냥 예제를 들면 오히려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원대로 안 되면 뭐가 있죠? 그냥 망했어. 이 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조금만 저기 해도 아유 망했어. 이 사람은 조금만 원하는 상황이 안 되면 망했어 버튼을 막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또 하나 뭐죠? 단추 누르기, 또 다른 버튼이 있다는 것도 망했어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망했어 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잘해보고 싶은 내 마음을 알고 우쭈쭈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아이고 우쭈쭈 잘해보고 싶은데 속도가 잘 안 나는구나. 우쭈쭈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우쭈쭈 네, 이런 식으로 단추 누르기 기법은 내담자에게 의도적으로 유쾌한 감정과 불유쾌한 감정을 갖도록 하면서 그런 경험에 수반되는 동일한 상황인데 내가 망했어 버튼을 계속 누를 때 그 경험에 수반되는 내 감정과 우쭈쭈 잘해보고 싶었구나.
그 감정이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도록 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부여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료자가 특정한 과제를 개발하여 내담자에게 부과하고 이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내담자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과제부여 기법까지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그 아들러는 누구보다도 절충주의적 기법을 썼고 다양한 기법을 썼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강의할 때마다 저에게 개인적 갈등이 있는데 아들러의 이 실천적 기법은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한데도 여태까지 기출을 보면 이상하게도 아들러는 이 기법으로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나올 만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기출이 너무 안 된 걸로 봐서는 이거 그냥 설명을 그냥 제목만 읽을까라는 마음과 아니야 그래도 아들러는 나올 만해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막 갈등을 일으키는데 오늘도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도 저는 이 기법들 재밌게 사용하면서 기법이 갖는 효능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이 안 나왔어 하고 덮지 마세요.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예제 응용 문제로도 나올 만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에서도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정신역동 이론에서 이번에 뭐를 보는 거예요? 바로 에릭슨과 아들러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 강의 들으면서 내 나름의 형식으로 놓고 여기에 가로놓기 문제 풀어보고 여기 QR코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더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강의 딱 끝나면 어때요? OX 퀴즈가 딱 뜨고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면서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풀어보면서 효능감도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신역동 이론의 두 번째로서 에릭슨과 에릭슨과 아들러를 봤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아들러하고 에릭슨을 봤는데요. 에릭슨의 8단계에서 이제 각 단계마다 나를 비춰보면서 이렇게 보면 암기가 좀 더 잘 되니까요. 이 공부 자체가 나를 비춰보는 어떤 거울로 좀 삼아봐도 도움이 잘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들러에서는 우리가 이제 열등감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달리 아들러는 자기 완성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열등감을 자각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추구를 하게끔 하는 것 이런 거 되게 중요시했고 또 아들러의 기법을 보다 보면 나는 필요하지 않은 심리적 게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또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모쪼록 학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1급의 득점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